여러분, 어느덧 개념 있는 중학국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름방학도 다 지나버려서 많이 아쉬우시죠? 선생님도 그래요. 아무튼 이번 주도 문법을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문장 성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어요. 선생님은 오늘 아침으로 김밥을 먹었는데요. 그 김밥 먹으면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진짜 많은 재료가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김밥이니까 김과 밥은 기본이고 단무지, 지단, 맛살, 오이, 당근 엄청나게 많은 재료가 모여서 김밥을 이루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장 성분이 김밥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들과 비슷해요. 다양한 재료가 모여서 김밥을 이루는 것처럼 문장 성분이 모여서 문장을 이룹니다.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문법 단위를 뜻해요. 마침표나 물음표 같은 문장 부호가 끝에 찍혀 있죠. 그걸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한다 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장 성분은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장을 이루는 재료들입니다. 문장에서 누가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을 보면 선생님 밑줄 읽은 것처럼 보람이가, 별이, 선생님께서와 같이 이런 말들을 우리는 주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요, 주어를 찾아보세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문장을 읽지도 않고 그저 조사 이, 가가 어디 붙어 있나만 찾아서 이거 주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주어를 찾을 때 문장을 먼저 읽어주세요. 의미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말이 어디에 있나를 찾는 것이 더 정확하게 주어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장에서 누구를, 무엇을 이런 거에 해당되는 말도 있죠. 아래 문장을 같이 볼게요. 밥을, 태양을, 보람이를 이런 것과 같이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문장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을 목적어라고 불러요.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말은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라는 부분이 문장의 끝에 등장해서 그래요. 먹는다, 가린다, 학생이다와 같이 주어의 상태가 어떠한지,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주어가 무엇인지 이런 걸 설명해주는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 성분을 서술어라고 해요. 오, 선생님, 네, 이런 것과 같이 부름이나 응답이나 놀람을 나타내는 말, 이런 말들이 문장 안에 쓰였을 때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이런 말은요, 뒤에 이어지는 이런 문장과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힌트, 여기 반점 보이시죠? 이런 반점이 찍혀 있는 걸 통해서 뒤에 있는 문장과는 관계가 없구나, 독립되어 있구나, 독립된 성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분을 독립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는 문장 성분 중에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거나 다른 개념과 헷갈려하는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무엇이 해당하는 문장 성분? 주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주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는 학교가 아니다 해서 학교가, 물이 얼음이 된다 해서 얼음이, 보람이가 선생님이 되었다 해서 선생님이. 자, 이런 거는요, 각각 저기와 물과 보람이의 상태가 어떤지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말, 이런 말을 문장 성분의 이름으로 보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보어는요, 좀 까탈스러운 문장 성분이에요. 보어는 그냥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서 설명해준다, 이것만 충족되면 되는 게 아니라 서술어 자리에 항상 되다나 아니다와 같은 이 두 가지 서술어만 올 수 있습니다. 주어하고 보어는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서로 다른 문장 성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두 문장에서요, 물이 얼음이 되다, 저기는 학교가 아니다 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것은 물이 저기는 이 두 가지 문장 성분입니다.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얼음이, 학교가 이런 것들은요, 물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거나 저기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보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문장을 반드시 읽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문장 성분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성분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볼게요. 아이가 찬밥을 먹는다. 밥은 밥인데 어떤 밥? 찬 밥. 보람이가 새 책을 샀다. 책은 책인데 새 책. 발표하는 보람이를 칭찬하셨다. 보람이는 보람인데 어떤 보람이? 발표하는 보람이. 자, 지금 밑줄 친 말은요, 모두 뒤에 오는 다른 성분을 꾸며주고 있죠. 그런데 그 꾸밈을 받는 성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밥, 책, 보람이와 같이 어떤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는 말에는 품사 때 배웠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게 있죠? 이걸 묶어서 우리 체언이라고 불러요. 자, 정리해 볼게요. 어떤 꾸며주는 말이 있고요. 그 말 뒤에 체언이 옵니다. 그래서 앞에 온 말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줄 때 이 앞에 위치하는 성분을 관, 형, 어라고 합니다. 자, 아이가 밥을 빨리 먹는다. 먹긴 먹는데 빨리 먹어요. 보람이가 새 책을 많이 샀다. 샀긴 샀는데 많이 샀어요. 자, 이렇게 뒤에 오는 말이 먹는다, 샀다와 같이 동사 아니면 또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용언이 올 때,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줄 때 이런 문장 성분은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관형어와 부사어 비슷해 보이는 이 둘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관형어는요, 체언이 문장에서 쓰일 때,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이런 애들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부사어는요, 서술어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다른 부사어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해요. 수식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쉽게 생각하면 품사로 한번 쳐봤을 때 체언에 해당되는 말들을 꾸며준다. 그럼 관형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인데 뭐 주로 용언, 그러니까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서술어 같은 애들을 꾸며준다? 부사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람이가 새 책을 많이 샀다. 꾸며주는 말이 두 개가 등장하는데요. 새와 많이라고 하는 이 문장 성분, 이 두 개의 문장 성분은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새부터 볼게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새 책. 책을 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은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목적어 앞에 와서 꾸며주고 있어요, 새가. 그러면 관형어라고 해야겠죠? 뒤를 볼게요. 사긴 샀는데 어떻게 샀다? 많이 샀다. 샀다라고 하는 무엇을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많이의 문장 성분은 무엇이다? 부사어다. 자, 관형어하고 부사어 다른 개념이에요. 꼭 여러분들 구분하는 거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품사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요. 관형사하고 관형어도 좀 다른 개념이죠. 관형사,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불렀을 때 그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관형어,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성분으로 역할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관형어에 해당이 되면 뒤에 오는 체언, 주어나 목적어나 이런 애들을 꾸며주는데 그 관형어에 해당하는 것이 품사로 쳤을 때 관형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품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문장 같이 볼게요. 보람이가 새 책을 샀다에서, 자, 새는요 뒤에 오는 책을 꾸며줘요. 책, 체언이죠? 그래서 이 새는요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관형어입니다. 문장 성분으로 따졌을 때, 자, 새라고 하는 단어만 따로 떼서 볼게요. 새, 이거 모양이 변화하나요? 변화하지 않죠. 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새라고 하는 것, 품사도 무엇이다? 관형사다. 지금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단어는 하나인데 기준이 달라서 이름이 두 가지인 겁니다. 아이가 찬밥을 먹는다. 자, 밥은 밥인데 어떤 밥? 찬 밥 꾸며주고 있어요. 자, 밥을 아까 책을과 마찬가지이죠. 문장 성분으로 치면 관형어예요. 자, 그런데 찬, 이거는요, 이 단어는요, 원래 모습이 있어요. 뭐죠? 차다라는 원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래 모습을 기준으로 품사를 따져볼게요. 차다, 맞아요. 형용사죠. 자, 품사로 치면 형용사인데 문장 내에서는 관형어의 구실을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정말 잘 이해하셨는지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발표하는 보람이를 칭찬하셨다. 보람이는 보람인데 어떤 보람이? 발표하는 보람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 성분으로 치면 관형어이지만 원래 형태가 발표하다죠? 그러면 품사로는 무엇이다?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품사로는 동사이지만 문장 내에서는 관형어의 구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형사, 관형어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문장 성분들을 비슷한 것끼리 선생님이 한번 묶어봤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는 문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밥 먹어 이렇게 주어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이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잠시 숨어 있는 거지 아예 주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문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분을 우리는 주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관형어와 부사어 조금 전에 살펴봤죠? 다른 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다른 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은 우리 장신구처럼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라서 부속 성분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탄이나 부름이나 응답을 나타내는 독립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다른 성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성분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문장을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보람이가 새 책을 매우 많이 샀네. 물이 얼음이 되다. 주어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어.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들 파악하시고 누가에 해당하는 말,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네, 맞아요. 보람이가, 물이, 이 두 개가 주어에 해당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주어의 짝꿍 서술어 찾아보겠습니다. 보람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맞아요. 샀어요. 이게 서술어가 되겠죠? 물이 어떤 상태예요? 네, 되다. 이게 서술어죠. 자, 아래 문장 먼저 할게요. 물이 되긴 됐어요. 근데 무엇이 되었어요? 얼음이 되었네요.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고 또 서술어가 되다니까 이 얼음이는 보어가 되겠죠? 보람이가 새 책을 매우 많이 샀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람이가 사긴 샀어요. 뭘 샀어요? 책을 샀어요. 대상이 되는 말이니까 목적어죠. 자, 지금 우리가 표시한 단어들, 표시한 문장 성분들만 한번 볼게요. 보람이가 책을 샀네. 이렇게만 해도 문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아래 문장 볼게요. 물이 얼음이 되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지워버리면 문장이 어색해집니다. 물이 되다. 무엇이 됐는지 알 수 없죠? 물이 얼음이. 이것도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주어, 보어, 서술어 모두 다 주성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꾸며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새 책입니다.
책을 꾸며주니까 이건 관용어다. 사긴 샀는데 어떻게 샀어요? 많이 샀습니다. 부사어죠? 자, 많이 샀는데 어떻게 많이? 매우 많이. 부사어가 부사어를 꾸며주는 구조예요. 자, 방금 우리가 찾은 새, 매우, 많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분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나 필수적이진 않죠? 부속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특이한 친구 하나가 붙어 있네요. 어라고 하는 거. 뒤에 오는 문장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이 독립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네, 뭐라고 부르나요? 독립성분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 성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마쳐보았어요. 5주간 함께 했던 국어 공부 어떠셨나요? 선생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짚고 넘어가면서 앞으로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여름이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기회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